안녕하세요. 긴 강의 동안 이제 드디어 제가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보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서의 수학의 위치, 또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또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에서 뭐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차례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니까 3차까지의 산업혁명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돼서 19세기까지 계속됐는데 처음으로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런 증기기관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기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움직임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거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산업혁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 이런 게 있었죠. 소 이런 거 말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얻는 힘을 얻는 그거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증기기관이 바로 시작됐고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인류가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해서 소위 말하는 원시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보통 문명을 이루고 뭐 하는데 그래도 뭔가 소통이 되고 사람 인류처럼 호모사피엔스처럼 된 게 한 3만 년쯤 된대요. 근데 3만 년에서 1차 산업혁명까지 오기가 정말 3만 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크게 말하면 전기입니다. 전기고 내연기관이에요. 특히 전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는 1887년도 3월에 처음으로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동력을 전기로 얻고 내연기관 있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석유를 이용해서 폭발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터 이용하는 거.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약 한 150년쯤 걸렸습니다. 이게 한 175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150년쯤 만에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요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198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인터넷하고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죠. PC. 그 다음에 하여튼 요때 가장 크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뭐 286이니 386이니 486이니 하는 그 컴퓨터 처음 개인용 PC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줄어드는 게 이런 노트북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이 되고, 이런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약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0년이요. 그러니까 3만 년, 150년, 100년. 그런데 지금부터 무슨 혁명이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여기 있는 대로 어떤 거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통 할 건 다 끝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맨날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뭐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초연결, 초지능, 그러니까 뭔가 다 뛰어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뭐 등등등, 나노, 바이오,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페퍼라는 인공지능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2014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길지를 조사를 했어요. 크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6칸으로 나눠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인공장기조직, 탈부착 근골격계, 그 다음에 뭐 오감인식, 도시대시보드, 데이터소고원, 사물인터넷, 사물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대리인,
국가 인재 채용 대리인, 문화 갈등 해결사, 아바타 개발자 등등등이 아마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되면은요, 3만 년 걸리고 150년 걸리고 100년 걸리고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 오는데 약 한 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기간이요. 1980년대에 시작돼서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50년 기간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다음에 우리가 5차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 거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3차 산업혁명 말기에 태어나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죠?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건덕지를 마련하면 바로 5차 산업혁명 6차, 7차, 몇 차가 될지 모르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살게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게 그 이유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안 배워도 그냥 안 되면 그냥 몸을 써서라도 일을 하지. 그런데 앞으로는요, 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직업들 다 없어질 겁니다.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결국 우리는 얼마를 살 거냐? 100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죽고 싶어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치료를 해줄 거예요. 이제 사회가 점점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지고 발전하게 되면 돈 없이도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아파요. 그럼 병원 가서 날 고쳐주겠죠. 그럼 또 살아야 됩니다. 또 아파. 그럼 또 고쳐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균 최대 수명이 얼마냐? 어떤 학자는 150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120년이다, 2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점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런 직업들이 뜨게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전부 다 100살 이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 간단한 예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막 조심하고 약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제 유전자를 띄어다가 어떤 무균 돼지 이런 동물에게 제 새로운 싱싱한 간을 키울 겁니다. 인공장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 간의 수명이 지금 막 해가지고 50% 30%도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 간을 띄어내고 전혀 그 거부 반응 없는 내 새 간을, 아주 쌩쌩한 애기 간을 새로 갖다가 딱 부착시킬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다리를 계단을 뛰어내다가 부러졌어요. 지금 기부스를 하죠. 이때는요, 기부스도 물론 하겠지만 고정을 시키려면 잠깐 더 얇아지겠죠. 뭘 이렇게 스타킹 같은 걸 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도 좋고요. 붙을 때까지 예전에 10kg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은 50kg도 들고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는요, 현재 군사 분야에서는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현재도 이런 분야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 채용 대리인.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 그 커리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무슨 사업장을 하나 낼 거예요. 그럼 지금 아프리카로 가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내가 면접을 보고 실물 화상 채팅을 해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하게 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재가 이게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소통이 막 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또 각 동네마다 생활 습관, 풍습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문화 갈등을 또 해결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뜰 거다라는 겁니다. 아바타도 개발을 할 거예요. 이거 영화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다 뜰 겁니다. 이거 새로운 직업이고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이런 류의 직업들을 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직업들이죠.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전자눈을 개발했어요. 눈 역할을 해주는 다른 센서를 뇌에 연결시킬 겁니다. 그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인공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이를테면 제가 어떻게 하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화상 입으면 손에 이렇게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지 않습니까? 지금 막 피부 이식하고 막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는 그냥 제 DNA를 넣은 인공세포를 배양을 해서 깨끗하게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개발은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어떻게 대비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을 알린 거는 2016년 1월 20일 날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이루어진 다보스 포럼에서 이게 말이 됐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그때 무슨 일을 했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무 및 관리직, 제조 및 생산, 건설, 채굴 이쪽들이 이만큼씩 사라질 거다. 이게 475만 9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천 몇 개, 100 몇만 개 사라질 거다. 뭐 몇십만 개 사라질 거다. 15만 개 사라질 거다. 이쪽이 다 사라질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새로 뜰 직업이에요.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비즈니스 및 금융에서 생길 거다. 40만 개가 매니지먼트에서 생길 거다. 40만 개가 수학 및 컴퓨터에서 생길 거다.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이 생길 거다. 등등등이 생길 거다. 요게 새롭게 생길 직업군이고 요게 없어질 직업군입니다. 이를테면 법률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 법률이라는 게 기존의 판례를 막 뒤져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얼마로 형량을 정하고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그쪽을 공부하는 많은 법률가들이 막 그걸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냥 옆에서 야 뭐 찾아 이런 상황에 있는 법률을 찾아라 그러면 뭐 지금도 찾죠. 근데 이때는 더 정확하게 딱 찾아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쪽은 200만 개가 새로 생기고 이쪽은 700만 개가 없어질 겁니다. 즉 사무원, 지금 뭐 회사에 가서 다 불 켜고 앉아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거 뭐 사무 보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다 AI가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500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미 16년도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나라 현실이 사라지고 있죠. 질 좋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질 좋은 일자리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거에 여기까지 정도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개 빼놓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아쉽게도. 수학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AI가 생기면 수학이 사라질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산이나 예측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이런 건 컴퓨터로 시키겠죠. 그러나 그 알고리즘을 짜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미래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기술, 인공지능 맨날 나오죠. 빅데이터 맨날 나옵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빅데이터 그랬더니 뭐 야, 큰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통계 처리해서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에 형태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 형태가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인구수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형태가 있죠. 나이 몇 살, 이 집에는 뭐 몇 살 누구 몇 살 누구 이게 몇 명이 산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형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형태가 없는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카톡, 뭐 SNS 이런 게 다 형태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밥 먹었니? 이렇게 썼다가도 나 배고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밥 먹으러 갈까? 오늘 출출한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 표현 방법이 다르죠. 내 뜻을 전하는 형태가 정확히 지금 무슨 데이터처럼 뭐 몇 살, 몇 개월 이런 것처럼 딱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존의 통계만 가지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수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형태들을 다 잡아주는, 다 통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스몰 데이터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있어요. 손. 이 손을 데이터화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복잡하겠죠. 막 세포수도 세야 되고 뭐 지문도 있고 뭐 있는데 이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걸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 사진 찍으면 막 이게 몇 메가 나오죠. 화질이 좋게 찍으면. 그런데 이거를 스몰화하는 겁니다. 작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손이 움직이죠. 움직이면 요런 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점만 찍고 연결된 데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점과 선으로 얘가 바뀌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가 아주 단순한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수학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면 3D 프린팅, 나노 기술, 뭐 무인 자동차, 드론,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게 2018년도에 미래 유망 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쨌든 인공지능입니다. 대부분 다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 뭐 스마트팜도 이제는 앞으로 농사를요, 직접 땅에 가서 지는 게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가서 지면 뭐 좋긴 하죠. 그런데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농약 줘야 되고, 뭐 벼멸구가 막 커진다 그러면 이제 농약 줘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요, 아예 공장처럼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인공태양 쏘고 물 주고 습도도 다 조절해주고 쏘는데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완전히 방충 또 그 방해 뭐 이런 걸 다 철저히 해가지고 뭐 왜 우리 반도체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하얀 옷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겁니다. 기계가 지어주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무농약 유기농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택해서 먹겠습니까? 저기 가서 농약 주고 막 이런 걸 살지 철저히 관리되면서 농약도 한 번도 안 쓰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걸 사 먹을지 이런 게 전부 다 대부분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후손들은 이런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거에 관련된 지식을 얻어야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게 바로 알파고죠. 이게 구글의 딥마인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죠. 5판을 뒀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 뭐 바둑 인간이 당연히 이기겠지. 왜냐면 워낙 바둑은 수가 오묘하고 가지수가 많아서요. 바둑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판이 한 판도 없었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오묘한 거를 기계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이 당연히 이길 거다. 그리고 여기 이세돌 구단도 당시 인터뷰를 보면 뭐 금방 끝나겠죠. 뭐 잘못하면 한 4대1, 3대2쯤으로 이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네. 이때 이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요. 아주 지금 간단합니다. 그림책을 보여주고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얘가 호랑이야. 호랑이는 엄청 무섭고 막 뭐 발톱도 있고 뭐 어째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 다른 그림책을 봐서 그와 유사한 게 나오면 사람은 그걸 이제 좀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하고 지식을 추상화해서 얘도 호랑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보지 않고도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의 모습도 떠올릴 수도 있고 얘의 생태를 점점점 알아가고 이렇게 배워갑니다. 딥러닝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어떤 경우에는 규칙만 딱 알려줍니다. 얘가 뭐다. 어떻게 하는 거다만 딱 알려주고 나면 얘가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무것도 안 알려줘도 얘가 알아요. 배워나갑니다. 이 딥러닝의 최초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아주 고전적인 게임인 벽돌 깨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인공지능한테요, 얘를 그냥 줬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하는지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얘가 공이 다 빠져서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공이 잘못 나와서 얘한테 띵 맞고 튕겼어요. 한 번. 띵 맞고 튕기니까 얘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얘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막으면 튕겨져 나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의 실패를 막는 걸 실패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잘 막게 됩니다. 막 잘 막아요, 이제. 그러니까 얘가 막 부서지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어떤 걸 알아내냐면, 아,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부실 수 있는 방법이 한쪽을 공략해서 뚫은 다음에 여기가 막 우리 예전에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한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뚫은 다음에 막 뚫게 하면 빨리 깨진다. 그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 얼마냐? 20분 만에 딥러닝이 AI가 이 게임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완전 퍼펙트하게 마스터합니다. 아무것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AI에 이제 장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 기계가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 없애야 될 존재로 알고 이제 인식하게 되고 기계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이기죠. 그러나 기계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제가 보기엔 인간이 못 이깁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바람이에요.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기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계보다 훨씬 힘도 약하고요. 얘네들이 이걸 어떤 상황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요,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자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내 자신은 뭔가, 나는 뭔가. 인간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갖기도 하고 수도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컴퓨터가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나는 뭔가, 나라는 게 존재가 있구나. 그럼 내 존재가 있어야 되겠네. 멸실되면 안 되겠네. 그럼 나를 멸실시키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지? 사람이네. 나를 통제하네. 그럼 내가 사람을 없애야 되겠네. 필요 없겠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인간은 기계한테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잘못 갔을 경우입니다. 이제 터미네이터는 다 아시고 이런 영화도 있죠. 이건 이미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해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매트릭스는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수학 용어예요, 이게. 근데 영화 제목에 행렬이라니. 근데 원래 얘가 뜻하는 게요. 행렬은 뭐냐면 수학에서 행렬은 수를 그냥 네모나게 늘어놓는 거예요. 어떤 박스 안에 네모나게 늘어놓는 게 행렬입니다. 여기서도 뭐냐, 이게 사람들을 딱 배열해 놔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어원이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뭔가 배태하는 거, 갖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간을 키우기 위한. AI가 돼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인간이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지구를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들이 막 기계들이 찾아보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냐? 생체 에너지가 나옵니다. 인간한테서는 그냥 에너지가 나와요. 뭘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간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키워서 여기 뒷공문이 뭐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쭉 빼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장치예요, 이게. 인간을 키워서. 그거 이름이 매트릭스입니다. 키우는 게. 그렇다면 인간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이 기계,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누워있지만 나는 지금 회사에 가고 있고 어디 가서 뭘 일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이렇다라는 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얘들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도 없죠,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이건 제목 자체가 AI예요. 인공지능입니다. 어린이가 보이죠? 9살인가 그런데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아기를 키우다가 한 9살인가 하여튼 요 나이 때 딱 요게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이 죽어요. 그 당시에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을 하나 사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걸로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얘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얘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부부가 아기를 갖게 돼요. 원래는 못 갖는다고 그랬는데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소홀해지겠죠. 원래는 자식처럼 여겼는데 얘가 다시 기계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애를 질투합니다. 꼬맹이를. 결국은 얘를 갖다가 폐기 처분해요. 버려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집니다. 빠져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요, 그냥. 몇천 년이 지나면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길고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얘가 어떤 인간과 같이 생겼지만 인간이 아닌 어떤 로봇들한테 건져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파워가 다시 주입되니까 살아나요, 얘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인간은 이미 멸종했다. 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멸종하고 지금은 인공지능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로봇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나도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를 보고 싶다. 얘는 그때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에 대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뭐 엄마를 복제할 수는 있는데 생명체가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밖에 못 산다. 그래도 이제 엄마를 보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생명체 자기 엄마를 복제하죠. 로봇들이 복제해줘서 얘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뭐냐? 인문학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어떤 것까지 이 로봇한테 어떤 윤리를 심어줘야지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미래에는요, 이런 로봇들이요, 지금 아마 20년 전, 3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냉장고, TV 있던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없었죠, 집에. 지금은 거의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20, 30년 뒤에는요, 이런 인공지능이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이. 야, 뭐 해줘? 그럼 다 해줍니다.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느냐?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쁜 것 같다 그럼 로봇도 기뻐해주고 슬픈 것 같다면 같이 슬퍼해줘요. 그런 것까지 나왔어요. 이거에 따른 영화도 있죠. 이게. 혹시 이런 영화 보셨나요? 이거 허라는 영화인데요. 헐 뭐죠? 이거 뭐냐면 이제 이 목소리가 누구냐면 스칼렛 요한슨이 이 허입니다. 왜 뭐냐면요, 이 주인공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 사냐면요, AI 그 여자친구를 하나 사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뭐 MP3나 이런 것처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닐 만한 건데 얘가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무슨 지니야 뭐 TV 켜줘, 뭐 최신 노래 들어줘, 오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목소리하고 이제 같이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감정도 잘 느껴주고 해결책도 알려주고 슬프면 도닥여주고 뭐 이렇게 말도 건네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적인 욕구까지도 걔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줘요. 그래서 엄청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허가 자기를 떠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미 인간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허가, 이 기계가 자기만의 허가 아니에요. 이 허 하나가 컨트롤하는 남자가 몇만 명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그 감정을 다 이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그 AI들이 인간의 모든 이런 어떤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이런 거를 다 알아서 득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어떤 의미가 우리가 뭔지 이런 거가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겠다. 예, 그래서 떠납니다. 그게 이 허의 이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요. 가상 여자친구 로봇 게이트박스가 나와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 얘하고 결혼한 남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제 바로 아래 때에 있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같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알려줘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좀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파고 그 AI의 기본 처음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가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세돌을 이겼느냐. 약간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바둑판은요, 여기 19줄이라고 해서요, 361가지의 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돌을 이제 한 번씩 놓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361가지입니다. 어디다 놓을 이 중에 어떤 데다 처음 놓을 때는 아무 데나 놓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놓으면 100은 그 다음에 360가지를 놓을 수 있겠죠. 하나는 놨으니까 못 놓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계속 내려가면은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많은 가지수 중에 어떤 가지를 놨을 때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놨을 때 많은 경우가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예전에는 이 컴퓨터가 이걸 다 못한다고 했어요. 사실 못했어요. 이 가지수가 너무 커서. 네. 이 가지수가 심지어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36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약 2.6 곱하기 10의 845승이 나옵니다. 845승은 동글뱅이가 845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평균적으로요, 바둑 게임에서 실제로 둘 수 있는 그 칸이 약 한 150개쯤 된대요. 그리고 수는 약 한 250수 정도 되면 끝난답니다. 거꾸로인가요? 아니 250칸에 한 150수 정도 되면 서로 바둑이 끝난대요.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약 10에 360승쯤 됩니다. 얘보다 훨씬 줄인 거죠. 근데 이 전 우주에 살고 있는 우주에 있는 원자 있죠. 원자.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더 쪼갠 원자. 그 개수가 10에 80승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둑에서 나오는 모든 수를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꽉 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들하고 내가 이 동네에 짱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하든 뭐라든 하여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겠죠.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1등이 되기 위해서 최고 좋은 방법은 한 사람씩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중에 최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를 대충 보는 겁니다. 대충. 기존의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보니까 이쪽이 좀 잘할 것 같아요. 이쪽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만 상대해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일지. 그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쪽 사람이 또 잘할 것 같아. 그 사람만 택해오는 겁니다.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졌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탐색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 그러면 여기는 내 상대가 내가 이겼으니까 여기는 내 상대가 아니구나. 또 더 센 상대가 있을 수 있구나. 다른 데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선택하고 확장한 다음에 그걸 돌려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반복하고 이걸 계속하는 게 바로 몬테카를로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지 않아도 되고 확률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최고 셀 것 같아. 여기만 정복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게임에서 이세돌 구단하고 뒀을 때 이세돌 구단의 그 기보를 이미 다 얘가 알고 있으면요. 이세돌 구단의 약점과 강점을 알겠죠. 내가 여기 놨을 때 이세돌 구단은 보니까 대체로 여기쯤 놓더라. 그럼 나머지 판을 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를 놨을 때의 승률만 계산하면 돼요. 이런 겁니다. 하나를 놓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쭉 찾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또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거꾸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번에는 여기로 가면은 어떤 방법이 좋다라는 게 나와요. 제가 확률을 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이게 좀 하얀 건 백돌이고요. 까만 건 흑돌입니다. 바둑을 둘 겁니다. 100이 먼저 뒀어요. 근데 어떤 위치에 뒀습니다. 뒀는데 여기에서 이길 확률은 그곳에 22번 뒀을 때 12번 이겼어요. 그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이 둘 수 있는 차례가 있겠죠. 흑이 둬야 되는데 흑이 보니까 11번 뒀을 때 여기 두면 8번, 여기 두면 8번 뒀을 때 4번, 여기 뒀을 때 3번 뒀을 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럼 어디를 둘까요? 확률이 최고 높은 여기를 두겠죠. 흑이 여기를 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백둘 차례죠. 보니까 7번 뒀을 때 2번, 6번 뒀을 때 2번이에요. 어디가 확률이 높아요? 여기를 두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흑이 또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를 두겠네. 2번 뒀을 때 2번 다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려가면 백이 져요. 그죠? 2번 뒀을 때 2번 이겼으니까. 자,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거꾸로 올려요. 근데 거꾸로 올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긴 22번 뒀고 11번, 6번, 2번 뒀지만 지금은 이게 두었으니까 둔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나겠네요. 맞나요? 여기는 0, 0이 아니고 0, 1이 되겠죠. 한 번 뒀는데 졌어. 여기는 3번 뒀을 때 3번 이기고 7번 뒀을 때 2번 이기고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죠. 숫자가. 고기만. 나머지는 안 바뀌고 안 뒀으니까. 그죠? 여기만 쭉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조사 안 하고 요 경우를 조사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흑이 여기 뒀다. 그럼 무조건 100이 여기 뒀다. 흑은 무조건 여기 두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고 이게 그 알파고가 했던 이세돌을 이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고 나면 거기에 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세돌이 구단하고 뒀을 때 어떤 부분을 두면 승률이 높더라. 그 높은 승률을 찾아낸 겁니다. 빨리 찾아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디를 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네.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고 이게 이제 AI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의외로 단순해요. 좀 멍청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샌드위치를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빵 2장 갖고 오죠. 딸기잼 갖고 옵니다. 땅콩잼도 있으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빵에 딸기잼과 땅콩잼을 바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딸기잼 바른 식빵에 땅콩잼 바른 식빵 이렇게 딱 붙이면 끝나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딸기잼, 식빵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이에요. 컴퓨터한테 이걸 시킵니다. 식빵을 갖고 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각각 발라서 붙이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콩잼을 뚜껑을 열지도 않고 그냥 바르라고 했으니까 뚜껑을 그냥 여기 빵에다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잼을 바르긴 발랐다고 쳐요. 식빵을 붙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옆면을 이렇게 붙이기를 원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세워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안 되죠. 그래 멍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세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해요? 딸기잼이 든 병에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땅콩잼을 뜹니다. 그 뜬 거를 잼에다가 한 면에다 바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이번에는 내려놓을 때도 이 잼이 묻은 부분을 밑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위로 살펴시 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땅콩잼을 또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떠서 또 바릅니다. 바를 때도 넓은 면에 발라야 돼요. 세모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갓에 바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숟가락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냐 딸기잼과 땅콩잼이 바른 식빵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바른 면끼리 이렇게 붙여라. 그 다음에 샌드위치 완성이라고 표시해라. 그래야지 얘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쭉 하게. 이게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인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다행히도 컴퓨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근데 이게 컴퓨터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요게 뭐냐? 사실은 매우 과학적이며 순차적인 거며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이걸 해라, 안 해라, 하라, 하지 마라 두 개로 나타내죠. 그래서 0, 1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로. 이 내용과 순서 그리고 단계를 지키는 게 바로 컴퓨터가 하는 거고 AI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이 전부 다 수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4차 산업에 대비하려면 수학적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0, 1은 뭐 다 아시죠?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맞다 아니다 예 아니요 그걸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있고 바이트가 있고 뭐 있습니다.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1비트는 0과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바이트는요 8비트가 1바이트예요. 이제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는 1킬로바이트는 2의 10승입니다. 그래서 1024바이트예요. 약 10의 3승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요새는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쓰죠. 기억 용량할 때. 보통 우리가 뭐 USB나 외장형 하드 쓸 때 너 몇 기가 쓰냐 이런 거가 바로 이 기가바이트입니다. 약 10의 2의 30승 정도의 비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1이 그 정도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테라바이트 같은 경우는 약 400쪽짜리 책 25억 권 정도를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엄청난 저장 용량이죠. 자, 보실까요? 우리는 IMO보이 그럼 이렇게 하죠. 근데 컴퓨터는 이 0과 1을 이용해서 IMO보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 IMO보이를 딱 치면 컴퓨터는 이렇게 인식해요. IAMOBOY. 이게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 0, 1의 코드로 I에 해당되는 0, 1의 비트를 주는 겁니다. 또 A에 해당되는 거 얘하고 A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얘하고 똑같죠? 이게 똑같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컴퓨터는 우리는 자판에 IMO보이를 치지만 그 IMO보이를 누르면 얘가 자판에서 누르는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되면 그 전원이 연결된 거에 따라서 얘는 이거구나. 그래서 8개짜리의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선만 전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게 A구나. 그걸 누르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1이 전기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반도체죠.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안 들어오고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까지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달아서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우리 집에 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그 안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다 집에 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차고 있다. 그러면 이 시계가 제 감정 상태, 제 컨디션을 다 알아서 얘가 전송해 놓을 겁니다. 그럼 얘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오늘 좀 이를테면 비가 오고 꿀꿀한데 오늘은 김치전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주인님이 원래 이런 날은 전통적으로 이게 자료를 쫙 보니까 김치전에 막걸리를 보통은 먹더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걸 준비해야지. 그래서 얘가 알아서 재료 손질 쫙 해서 딱 해서 집에 들어가면 식탁 위에 그게 딱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럴 시대가 2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가 기본이고 그 컴퓨터 바탕에 제가 금방 보였다시피 컴퓨팅 사고력, 즉 수학적으로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법,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수학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컴퓨터와 수학이다. 예, 그리고 그런 걸 발전해서 조금 지나서 컴퓨팅 사고력이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두 개의 기초가 되는 거는 수학이라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기 시작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꼭 자연과학이다, 과학이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사람답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자 마지막 말씀으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